자, 뉴스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금 속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자, 야당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를 했군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 날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당 불참 속에 야당이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에 단독 처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요즘에요. 여야 관계가 조금 회복이 되나 했는데 아마 또 이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대립각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죠. 야당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했고요. 여당 표결 불참했습니다.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죠. 오늘 이재명 대표 습격범 오늘 신상공개위원회가 경찰에서 열렸죠. 그런데 신상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피의자 김모 씨 오늘 오후 2시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일단 비공개로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비공개 결정의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올 법한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신상공개 비공개 결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전 방송을 할 때 아마 오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 그렇게 예측이 전망을 틀렸습니다. 하셨군요. 예,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상 공개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행정도도 법적 근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8조 2에 보면은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적극적 요건 3가지, 소극적 요건 1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이 뭐냐면은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일 것, 살인, 강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등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것. 나아가 청소년이 아닐 것. 70대니까 청소년 아니죠. 예. 근데 우리 국민들 알 권리 충분히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비공개를 했다고 할 경우에 첫 번째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플러스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특강법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범죄 수단이 잔인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아마 법률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죄의 기수가 아니고 살인죄의 미수이고 예. 한 1cm냐 1.4cm냐 열상이냐 사상이냐 이 정도를 논란했는데 이 정도를 공개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결과 예. 아마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이었는데 아마 그 가부가 엇갈린 것이 아닌가. 이유는 밝히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예. 어떤 압도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가 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게 관심사긴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했으면 사유가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강법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를 공개하면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개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이름, 얼굴, 주소 같은 걸 공개를 합니다. 신상을. 그런데 예. 비공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 자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도록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유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그 또한 모든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그 법률적인 감수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인조 변호사의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르게 비공개 결정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지금요. 차재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결정을? 저는 오늘 이번 결정 좀 납득이 좀 잘 안 되네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공개와 관련한 요건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단이 잔인하고 특정 강력 범죄라는 부분이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이 지금 습격범이 사실은 이 칼을 미리 준비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르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의 이 지금 준비를 했다는 것이 수단이 잔인하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지금 이 피해자가 누굽니까?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를 공격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 건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이런 진짜 정치 테러에 가까운 그러한 지금 이 사고를 당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범죄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저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범행했다고 믿을 만한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뭐 지금 믿을 만한 증거 뭐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일 경우인데 이번에 67세의 뭐 그건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뭐 오늘 도대체 그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9분의 아마 이 지금 예. 위원이 계신 모양인데 거기서 3분의 2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수가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2 요건이 안 돼서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 중대 사건의 그 이 범인에 대해서 예. 신상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공연한 억측과 또 추측을 자아내서 오히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논란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깊게 다뤄보고요. 이 신상 비공개 결정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한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그것도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그래서 내일 퇴원하기로 병원에서 결정이 났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다. 당무 복귀는 일단 미정이다. 이렇게 오늘 이 민주당 관계자가 설명을 좀 내놨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네네. 근데 좀 화면에는 지금 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오늘 민주당 관계자 지금 나오면 권혁기 실장이 네네. 설명한 내용 중에 퇴원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퇴원 메시지요. 그럼 내일 퇴원을 하면서 뭐 직접 입장을 내든 아니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나오든 뭐가 나올 건데,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저도 좀 잘 모르고요. 메시지 예. 내는 건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가 이런 초유의 예. 지금 뭐 얘기 나누는 거 보니까 범인에 대한 어떤 신상 공개 예. 이것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갖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예. 일이 없었던 거죠. 초유의 사태이고 암살 미수 사건 아닙니까? 살인 미수 사건이고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이제 공개해야 되는 거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예.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고 경찰 정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 범인의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게 비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러면 여당 대표가 이렇게 백주 대낮에 테러가 당했다. 예. 그러면 공개 안 할 겁니까? 이 검찰 정권 지금 문제라는 게 이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당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퇴원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에 대해서 당 대표 입장은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기다려도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최근에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 표시를 좀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저희가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오지 않게 수사당국이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 그냥 제가 빈말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분명하게 수사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특검 국정조사,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자주 나온 내용인데, 이번에도 특검 국정조사 이거 가능하다는 내용을 꺼내놨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도 결국은 이제 경찰 똑바로 이제 수사하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이고, 저는 특검 국조까지는 뭐 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 국조가 너무 남발돼서 국민적인 어떤 그 필요도도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뭐 비교적 단순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공개 여부를 두고 하는 건데, 저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어떤 의혹, 억측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 좀 공개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런 어떤 신상 공개 관련된 법도 한 2번 정도 해서 이제 지난번 부산 돌려차기 남자처럼 예. 이렇게 비공개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에 어떤 조금 뭐 비공개 공개 사항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좀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지금 현재 국조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어느 범위 내까지 국조 특검이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전환한 것 때문에도 굉장히 의사회라든지 지금 부산 지역이 굉장히 좀 시끄럽고 한데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까지 그러면은 포함시킬 거냐. 또 이거 범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좀 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서 민주당도 결코 바라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 국조까지는 뭐 가지는 않을 거다. 단지 똑바로 수사라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 촉구인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갈래가 좀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좀 문제 삼고 있는 거다. 그걸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예.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소극적인 뭐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범인의 신상 공개부터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 예. 하고 역대 우리나라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범행 동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범행 동기의 이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밝혀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의 조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미진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홍석준 의원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덮는 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됐는데 예.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59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죽음을 앗아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덮고 덮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지금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다 덮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은 예. 중심의 맥락을 잡는 게 아니라 상당히 사이드한 측면에서의 하나의 어떤 프레임 전환을 해서 이것을 덮어가는 쪽으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신뢰를 합니까 지금? 이 정권은 뭐가 있으면 덮는 정권이구나. 그래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까지 오게 된 건 말이야.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답답한 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돼서 지금 예. 국회에서 저희가 법안 처리하고 왔는데 그 수많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부분. 이걸 진상을 밝혀달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그렇게 목소리를 내세웠는데 예. 지금 집권 여당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들 제대로 만나줬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하시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 야당 대표가 그것도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부산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자체가 테러 사건 아닙니까? 살인 미수 사건.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예. 그렇지가 않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 사건은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인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피해자들 만나는 거하고 이태원 수사 특검과 무슨 상관이 있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태원 피해자들 만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는 그리고 거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예.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더니만 법원에서 어떻게 했죠? 줄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뭘 하죠? 저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10년씩이나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재난의 정치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왜 했겠습니까? 내년 올해 총선이 없었으면 이거 통과시켰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맥락에 있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의 특검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 올해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하던 그 맥락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안 다루다가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된 오늘 특별법 얘기 나왔고요. 세월호 뭐 참사 관련된 뭐 수사 사안까지 나왔어요. 요거요 지금. 요거 좀 이게 이 사안이 벌어지면 이거 토론이 뭐 한도 끝이 갈 것 같은데 제가 박성준 의원님하고 네네. 홍석준 의원님께 한 30초씩만 뭐 의견 또는 반론할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먼저 박성준 의원님 제가 30초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살인 미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의 본질로 들어가서 경찰이 정말 진실을 밝혀주는, 지금 뭐 우리 최진영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실체적 진실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이 범인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러면 공범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과 같이 봤을 때 역대 이런 수사를 봤을 때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소극적 행태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합의 없이 이태원 특별법을 예. 통과를 시켰는데요. 사실 정말 이태원 이 사고가 정말 국민적인 역대급의 참사이고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진짜 애통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정쟁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찰 조사를 못 믿으니까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했습니다. 국정조사하고 난 다음에 또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찰 조사가 더 보강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소를 해서 경찰에서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금 또 무죄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태원 특별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 좀 지원에 좀 중점을 두자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민주당 예. 단독으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독 처리가 됐고요. 여당은 불참한 상태가 됐죠. 이게 또 심상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단 뭔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대립점선, 대립각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언론에서 시각 중에 나온 거, 기사 중에 나온 게 최근에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뭔가 확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이제 언론 기사 중에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특히 어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딱 들으시면 압니다. 어떤 표현을 썼구나. 요 몇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뭐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해방 공간에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희 주민들이나 국민이 얘기하더라고요. 불사조다.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그래서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역사책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했고 그리고 불사조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차재현 교수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제 또 이 지금 행안위가 열린 예, 어제 자리였잖아요. 열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금 출두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로 그래서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의 아마 암살에 비유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하니까 이 상당히 사안이 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자고 우면하지 말고 사건의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팩트가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이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잖은 분들이 고개를 겨갖고 그럴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제1야당의 대표가 피습당한 경우가 꽤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바로 앞에 기억하는 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기 둔기로 머리를 맞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 또 제1야당의 대표는 박근혜 대표가 그 얼굴에 그때도 흉기입니까? 흉기죠. 그때도 상당히 뭐 목숨이 위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뭐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이 지금 또 암살 미수 사건들이 있었죠. 과거 1969년도에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였던 김영삼 총무가 귀가하는 길에 소위 말하는 초산태를 당했잖아요. 초산태로 차에다 던져가지고. 차에다 던지는. 그때도 상당히 만약에 그 진짜 그걸 만약에 그 이 그거 몸에 심각했을 있던 심각할 수 있- 예.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1973년도에는 이 일본의 사실상 망명 중이던 김대중 당시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후보가 예. 중앙정보부에서 납치다 영향이 왔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목숨이 경각에 위기에 당했던 거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팩트가 틀리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좀 김구, 떨어질 여운형, 수밖에 이후, 없다. 초유 이게 예, 그런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리고 거군요. 아까 또 지금 불사조 이야기했잖아요. 예. 정치권에서 사실 불사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진 않아요. 피닉제 아시죠? 피닉제라는 단어. 빈익제요. 예, 그러니까 피닉스라는 많이 들어봤죠, 불사조와 과거에. 이인재 의원을 합쳐가지고 상당히 그런 이제 이 희화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당적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식의 이 그러니까 그 표현 단어들을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는 거 긍정적으로 아니냐. 비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오. 서영교 의원이 소위 말해서 명비어 청가를 불렀다는 식으로 해석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쾌유와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알지만 예.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홍석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 가지 표현 나왔잖아요. 김구 선생, 여운현 선생, 불사조 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차재현 교수님께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할 말을 차 교수님이 다 해가지고 다 하셨어요? 예. 자, 일단은 팩트 체크 세 가지 면에서 하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유의 일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김구 여운형 선생 또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습죠. 그 다음에 또 불사조란 말이 지금 많은 어떤 사법적 어떤 수사를 마치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사조다, 뭐 죄가 없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좀 이해는 갑니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고 예. 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 그룹인 걔들한테 좀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명배청가를 부른 건 좋은데 뭐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성공한 뭐 또 전태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과거부터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반 국민 상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예.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어떤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좀 준비된 목소리 하나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사실 정치 현안에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뭔가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습법, 급습법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보통은 이제 좀 민주주의 오래 한 나라들은 영어들이 정리가 돼 있죠. 일단 제일 첫 번째 용의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용의자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 용의자 김아무개 씨 이렇게 써주는 게 그게 이제 합당한 거죠. 박성준 의원님, 그러니까 뉴스와이드도 그렇고요, 다른 언론도 보통 이걸 좀 압축해서 축약해서 이재명 대표 습격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한 거에 그렇게 쓰지 말라고요. 지금 그런 취지 같은데요, 지금? 아니 이제 그 정확한 것은 살인 미수죠. 그죠? 혐의는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 사건이고 살인 예. 미수 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이상훈 앵커나 홍석준 의원님도 최진영 변호사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 문제를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도에서 보지 말고 예. 정말 한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가 이렇게 테러를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도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한국 정치 발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야당의 정치 지도자 아니에요. 야당 대표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이렇게 테러를 당했으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하게 접근하고 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그러면 여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정도 되면은 예. 이런 문제는 진실을 밝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요. 여기서 어떤 격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어떻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올바른 정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할 때 왜 자꾸 그 국민의힘적인 어떤 내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가지고만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맡겨야 된다. 예. 정말 실체적 진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나 목격자들이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영상 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합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정치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 사건은 살인 미수범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언어를 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처음에 조기에 예. 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래서 열상, 자상 그 부분 그 말씀하시는 부분뿐만 거죠? 아니라 예.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거기가 피가 흥건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놀래고 그 테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빠졌는데 예.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게 제대로 파악 안 해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 저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 정치인에 대한 예. 예의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지. 저는 좀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최인준 변호사 뭐 하신 말씀 하시고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최근 들어서 그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게 총리실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 뭔가 처음에 공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열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좀 서울대 수술 끝나고 설명은 자상 아니냐? 처음부터 굉장히 열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거 되는 문제 제기를 지금 민주당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 글쓰기 특강에는 피습범, 급습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나만 맞고 국민을 가르치려고만 한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안이 벌어지자마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날 대구 경북에 와서 당 신년 결의회는 왔지만 그날 저녁에 있는 한 언론사의 신년 결의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에 대한 어떤 존중 취지에서 그 행사도 가지 않고 취소를 했습니다. 예. 마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폭행이라든가 이런 테러를 마치 폄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의 대표와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인권의 문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가지고 급습범 쓰지 마라, 피습범 쓰지 마라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러면 안드로메다로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쓸 수도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 박성준 우리 대변인처럼 예.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다만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어떤 뭐 왜곡이다, 팩트가 다르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초기에는 뭔가 약간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만간 구속해서 기소가 되면은 사안은 다 드러납니다. 자, 좀 더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처음에 초기에 열상이라고 이게 내용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열상 같은 것도 경찰하고 그것이 그냥 경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 측에서도 예. 같이 보고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찰만 갔느냐? 소방과 관련된 의사가 있고 의사들의 어떤 그 표현을 그대로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무니까. 경찰들이 뭘 압니까? 그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걸 썼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의도적으로 자상이 아니고 열상으로 썼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요거요 제가 박성준 의원님께 추가 질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런 표현이 처음부터 나왔다는 걸 약간 뭔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는 그렇지 겁니까? 않고 이제 의심보다는 이제 대테러 상황실에서 이런 야당 대표가 예. 있었을 경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테러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러면 최초 보고자가 누구였고 예. 그거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테러 상황실에서 왜 이런 언어를 썼고 예.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상황을 안 가본 사람처럼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예. 거기에 따른 정확한 사실 진단과 판단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그러면 예. 최초 보고자는 누구였고 예. 그것을 누가 그럼 지시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상황실이 정말 대테러 상황실이 맞는 것인지 예. 그것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실 이 사건 초기에는 이런 비극이 있는가, 이런 정치 테러가 있는가 이런 얘기만 나왔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치면서 조금씩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 이게 좀 조금씩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재판권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해서 좀 연기가 된 것들이 있고 연기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다음 얘기가 나왔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니까 1년 정도 심리를 해왔던 판사가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재판에서 새로운 또 판사를 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최인현 변호사 법조계에 계시니까 왜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참고로 우리 강기태 부장은 제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축구 같이 하고 팩차기 같이 했던 친구인데 아, 예. 시험 공부 참 잘하고 예. 그래서 아주 법조인 역량이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 그 친구들 법학과 동기들 어떤 그 단톡방에 오늘 오전에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길진 않습니다. 본인이요? 예, 그래서 뉴스와이드 단독으로 독점 제가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글을 어떤 얘기를 좀 한 거네요. 예, 그 지금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핵심 예.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합니다.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지금 썼었는데요. 약간 좀 답답함 이런 걸 좀 표시한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저 또한 이 친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팩트를 그대로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이고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적 결단이 뭡니까? 빨리 해라. 1심 예. 6개월 만에 끝내고 예. 2심에 가도 3개월, 3심 3개월, 1년 딱 12개월 만에 선고까지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선고를 기소가 됐는데 첫 재판이 올 10월이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 질타하는 건 올 10월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 작년 10월이니까 작년 10월. 재작년 9월. 그렇죠. 재작년 9월. 예, 이제 하나씩 벌써 뒤로 밀어가. 재작년 뒤로 가야 9월에 됩니다. 기소를 했는데 예. 작년 10월이 되도록 1심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던 것도 예,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설령 그것이 50명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빨랐을 것이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죠? 일주일에 3번씩 재판했습니다. 3번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법조계의 비판도 사실 친구긴 합니다만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단톡방에 올라온 글까지 소개시켰는데 아무튼 본인의 입장은 답답한 게 있고 아니 어쩌란 말입니까?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을 썼다 네.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이런 전망, 이런 분석이었는데 판사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뭐 내년 4월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내로 선고될 수 있을지도 진짜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올해 예, 자꾸 예. 올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2월달에 이제 그 재판장이 바뀌고 나면은 예. 변론갱신이라는 절차를 합니다. 변론갱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시 변론에 재상정하고 그 재판부가 기록을 열심히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준비하는 기존에 있던 건 시간이, 그대로 예. 됩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증인을 부르는 게 하세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최인현 변호사가 뉴스와이드 단독이라고 하면서 단톡방 내용,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왜 이게 재판이 자꾸 길어지냐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으로서 너무 답답한 아니 증인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약간 이런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3번 방문한 구인사를 찾은 한동훈. 구인사 사찰인데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간 곳이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구인사를 방문한 구인사가 충북에 있죠. 구인사를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그리고 관련된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방문한 구인사를 찾은 한동훈. 구인사를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그리고 관련된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3번 방문한 구인사를 찾은 한동훈. 구인사를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그리고 관련된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시게 될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천태종단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진작 찾아뵙지 못했나 하는 자, 앞서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인사를 찾을 때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번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에 1번 이렇게 구인사를 찾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요 뭔가 취재하는 기자들의 귀를 잡는 얘기 그런 대화가 좀 오갔어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다 다른 일정 다 바꾸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이 아시고 크게 좋은 일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법회를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 기운이 좋으셨다고 축사도 해주시고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바로 그 장소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아니 저 이제 말씀하셔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럴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슨 깜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명동성당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오늘 구인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뭐 종교 관련 행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참석했던 봉축 법회가 오늘 구인사에 열렸어요. 거기를 참석했어요. 같은 행사예요. 시차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앞서 목소리 들으셨지만 다른 일정까지 다 바꿔가면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그 초년생이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제가 예.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과 좀 센스가 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선천적으로. 지난번에 대구 신년교류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뭐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디 가더라도 아이돌 스타 뭐 대접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예. 그때 대구 경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갑자기 의자 위에 가지고 딱 인사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런 센스라든지 예. 그런 어떤 그 현재 그런 임기응변 이런 건 사실 참 하기 힘든데 예, 그런데 이번에 구인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교적인 물론 이제 의미도 있고 또 어제는 또 이제 강원도 갔지 않습니까? 강원도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충북을 이제 지역도 생각을 하면서 또 구인사라는 어떤 불교 지금 천태종의 어떤 본산 상징적인 존재에 이제 감으로써 지역과 종교를 아울러서 이제 대표하는 어떤 곳에 방문함으로써 어떤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특히 이제 국민의 지세를 좀 확산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정치 어떤 그런 어떤 과정 내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려서 이제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찾은 곳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오면 뭐 위원장님도 이제 같은 곳에서 지금 축사를 했다. 그리고 앞서서 같은 이 법회, 봉축 법회에 참석했다. 이런 내용까지 기사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혹시 생각한 건 아닐까요? 아까 본인 스스로는 깜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글쎄 그런 것보다는 워낙 그 지금 구인사가 차지하는 어떤 그 이제 사찰의 어떤 불교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찰로 방문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도 3번이나 방문한 것도 그런 어떤 인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추천을 받아 한번 가보면 괜찮다 이런 얘기 좋은 건가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불현듯 들은 생각은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박성준 의원님께서는 지금 영상도 몇 가지 봤고요. 홍석준 의원님의 설명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저런 일정을 잡았다가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번 갔다는 거 아니에요? 3번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핵심 라인이 예. 천태종의 핵심 라인과 이제 구축이 된 거죠. 아. 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이제 봉축 집회를 갈 수가 있는 거고 일정을 조율해서 간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홍석준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의 본산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보면 이제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 천태종의
봉축법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입지를 구축하는데 예.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봤고, 또 하나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단체를 갔을 때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구원해주고 이제 구세해주고 세상을 구원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갔을 때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인데, 단순한 어떤 정적인 함의만 가져가지고 뜻만 가지고 갔을 때는 예. 그것이 이제 그대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구세라는 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어린 목소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깜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감이 좋다, 정치적 감이 좋다. 우리가 예를 들어 YS 대통령 정치적 감이 아주 특출났던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는 그 감이 뭐가 돼야 되냐면 깜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우리 모든 대통령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저울대에 놓고 있거든요. 예. 너 정말 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이제 보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로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이 이제 저울질을 놓고 깜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런 자리에 가서 내가 깜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스스로 내가 볼 때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에서의 사투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검찰 사투리입니까? 검찰 사투리가 남아 있는 거죠. 저런 사투리는. 우리가 보면 이제 국민적 공감대 지금 5천만의 언어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5천만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저런 언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게 예.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한 건데, 자기 스스로 깜냥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울질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안 된다라는 걸 규정하기 때문에 예. 저런 자체의 언어가 아직 학습이 안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자리는 예정돼 있지 않은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날것이거든요. 그냥 날것 자체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자기의 본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덕담을 하는 자리잖아요. 인사를 하고 뭐 축사도 한 뒤에 덕담한 자리인데, 이제 덕담이 나왔는데 뭐라고 해서 그런 깜냥은 안 되는데, 약간 겸손의 표현을 쓴 것 같긴 한데 깜냥이라는 표현이 탁 들어 나왔어요. 그걸 지금 박성준 의원님은 검찰 사투리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모습은 이렇습니다. 종교 관련 행보, 뭔가 호소를 하고 국민께 저도 이렇게 행보합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행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는 사실 몇 가지 지금 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 관련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씀을 못 하실 때 모두 또 알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디올백이라고 하는 금품수 사건.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당장 해야 될 거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리스크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위원장님 아무래도 현안이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차정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못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정치인에게는요. 근데 물론 이제 사찰이니까 뭐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큰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주어진 킬러 문항이 한 3개쯤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킬러 문항이 아마 윤심,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정도로 사실 지금 그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자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신기경호나 대통령 눈치만 본다. 그런 부분들이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를 맡게 됐을 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첫 번째 킬러 문항의 첫 번째 시험대는 뭘 거냐?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 아닐까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뭐 예는 없다고는 하면서 일반적인 이 전제는 깔면서도 결국은 총선용
악법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 이 뜻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 예. 걸 보면서 아마 이 지금 이 국민들도 상당히 아마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당내에서 딴 사람도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 나름대로 준비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응책으로 모셔가고 있는 제2부속실, 그리고 저 특별감찰관 정도로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했는데, 예. 자, 과연 이 그러면 발언의 의도는 뭘 건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뭔가 지금 비대위원 한 명이 뭔가 이렇게 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예. 소화용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일종의 소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선민우사, 국민의 뜻을 맨 앞세운다는데, 그럼 지금 여기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에 나타난 국민의 여론은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 비상대책위는 뭘 해야 되느냐?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악법이라는 것이 총선용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하자고 왜 그러면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왜 제시를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정 변호사,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로 오게 되면 재의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건 아직 언제 할지 미정인 상태예요.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야당의 시간이죠.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일단 용산으로 왔었는데 용산이 우리가 이른바 환부 거부라고 하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싸고 있는 유보 거부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 환부를 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어떻게 보면 제2요구를 어떻게 보면 제2기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죠. 왜냐? 가장 극적인 타이밍을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제사부라는 그로에 따르는 총선에 따른 효과, 제법이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법 앞에 평등의 예외가 없다. 그렇지만 평등의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의 법도 다른 사람과 김건희 여사의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의 어떤 특검 추천, 그리고 또 공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범죄 수사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이 한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어떻습니까? 최근에 안타깝게도 배우 정말 이성균 씨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공부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총선 전후로 해서 다 언론 납발수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이성균과 김건희 여사는 달리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일단은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합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법적 예외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적인 다른 선택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선택은 뭐라고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총선 이후에 어떤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여지, 뭐 논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저는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모습을 보면은 질문을 받고 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을 던지는 과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민거리, 이거는 보세요. 뭐 상대적으로 작은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극단적 언행하는 분들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이런 입장 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인천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요, 약간 좀 그 인천시의장께서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꺼냈거든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보고 다시 이제 우리도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구해보자. 이거는 참고용으로 그냥 나눠줍시다. 그래서 의원들이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렇죠. 그걸 보고 어떤 의원이 달라고? 아니 그건 개인적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한동훈 부위원장님이 저게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그 지시했던 거고 뭐 5.18을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옹석준 의원님, 지금 저 허식 의장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의원들이 달라 그래서 그 논란이 됐던 그 신문을 배포한 거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모르고 뭔가 조치를 했다 이런 취지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금 오늘 이제 허식 인천시 의장이 이제 탈당을 했다고 이제 언론을 탈당했습니까? 봤습니다. 예, 언론을 봤습니다만은 일단 허식 의장, 의장께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며칠 전에 광주에 가서 이제 그 5.18을 헌법 전문회까지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셨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잘 모르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은 분명히 좀 틀리는 것이고 사실 그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든 때가 93년도 YS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5.18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운동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은행은 조금 분명히 이제 맞지 않다. 물론 이제 그 이제 5.18 유공자를 뭐 공개하라 하는데 이제 공개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뭐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런 은행을 하는 것은 지금 당내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저런 어떤 은행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 내지는 제재를 이제 하기 때문에 곧 이제 뭐 징계 절차 들어갈 것 같은데 탈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했으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럼 탈당을 뭐 해버리면 일단 당내에 있던 징계는 뭐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돼버린 상황입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극단의 언어, 혐오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얘기하다가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이념의 정치를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좌우의 이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오히려 민주당이라든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 이렇게 몰고 갔던 거 아니에요. 이념적 정치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를 갈라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해왔지 않았어요. 거기에 부응해왔던 사람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몰아왔고 5.18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러면 민주화 기득권 세력들입니까? 그렇게 몰아왔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언어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허식이라든가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초의원들이나 예를 들어 광역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가니까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념적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인데 편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몸이 이제 간 거죠. DNA가 그렇게 발동이 돼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와 보니까 다시 이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혐오의 언어, 극단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배제하고 아마 징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온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근데 뭘 누구를 징계하고 혐오를 하고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참 저는 안타까운 일이죠. 더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진영 변호사가 한 1분 드릴게요. 하실 말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만 드릴게요, 그러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혐오의 언어, 극단의 언어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모든 걸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건 맞고요. 그걸 어떻게. 그 자체가 혐오고 극단이냐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그거에 대한 답을 여쭤봅니다. 진영 변호사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성준 의원님 말씀은
뭐 지금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좀 벌어졌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신 거죠, 그 지금? 이전에 이미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이 더 중요하다. 이전에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좀 열심히 하세요. 올 두 분이 틈 시간만 나면 약간 오늘 토론하시려는 분위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좀 정리하죠. (44%가) 전과자. 어제 오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막 말들 나왔죠. 근데 오늘 사과가 바로 나왔어요. 하루 뒤에 사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인데요. 어제 그러면 이 44% 이 발언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요. 44%가 전과자입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봉쇄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다. 이 얘기가 났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뭐 반발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발언 사과합니다.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그 이후에 이게 팩트 체크 막 이런 게 많이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44가 아니고 41 수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네요, 갑자기. 근데 그 숫자에는 민주화 그리고 노동운동 요 과정에서 실적법 위반한 경우도 포함됐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그 때문에 전과가 되신 분까지 포함된 거다. 그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 발언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수치를 좀 바로 잡으면서 이게 아니군요. 그러면서 뭐 포함됐다. 그러니까 사과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인정 변호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소속 정당도 다르시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44% 전과자라고까지 하면서 비난을 한 이유, 그리고 하루 뒤에 바로 또 사과한 이유, 이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이니까.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팩트가 잘못됐을 때는 재빨리 이게 그 44가 아니고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정도. 사실 44나 41이나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는 10명 중에 4명 이상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력 언론사의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고 나아가 내용을 봤더니만 그중에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투사, 민주운동, 노동운동 했던 그런 분들도 뭐 두루뭉실하게 해서 했다는 그런 점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마치 44% 얘기 거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비난하는 것 좀 그렇죠. 비춰졌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민주당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586, 486 했던 이 그 지나친 운동권 어떤 그 세력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국민의힘 쪽의 어떤 지적과 상당히 맞닿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탈당의 명분을 쌓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도덕성, 윤리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금의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한 날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44% 어제 저녁 내놨다가 하루 뒤에 바로 사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약간 좀 뭐 그렇게 비춰졌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분이죠. 정성호 의원이 좀 쓴소리를 좀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입니다. 보시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한 제가 알기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그 대표 정부는 아니겠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에요. 의원 165명 중에서 지금 뭐 몇 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의 평가만이 그 정당한 평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게야말로 독재적인 생각이죠. 무슨 몇 프로가 전과자의 독재적인 생각하시네 이렇게 받아쳤는데 박성준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는 왜 갑자기 저 표현을 썼을까요? 이제 탈당의 이제 명분을 잡기 위한데 이제
이게 질주를 하다 보면요. 아하. 스텝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 민주당을 문제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떠나는 이유가 명백히 있어야 된다. 명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스텝이 꼬이는데 저는 민주당의 또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또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이고 경선까지 나왔던 분인데 저렇게까지 해서 뭘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스텝이 꼬이고 급한 것 같아요. 급하다 보면 저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바로 또 사고 났어요. 하루 만에 딱 사고 났어요. 저기도요. 예. 사과가 심플하지 않잖아요. 아. 누가 저 납득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예. 많은 중도층들도 있잖아요. 44%가 아니라 41%다 했을 때 예. 저는 사과가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절대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이 스텝이 많이 꼬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일 대표를 만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두 차례나 국회에서 오늘 두 차례의 출판 기념회, 요즘엔 북 콘서트라고 부르죠. 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향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는데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간히 저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었지요. 그럼 합류 의사를 조금 밝히신 걸까요?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협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력을 얘기하죠. 어떤 원칙이 있다 이거는. 협력에 대한 원칙이 있다. 뭐 한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자주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또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듣기에 따라서 결이 다른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미래지향적인 대선 주자들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 간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너지가 충분히 나지 않았다. 정상적인 총선 시즌에는 1월 20일경부터 공천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과연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세력이 창당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어떤 대화의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부터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차정희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들으셨잖아요? 예. 그럼 이른바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낙준연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처음에 정치 구단이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정치 천재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미리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결합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반윤이고 한쪽은 반명이기 때문에 반면과 반주, 그러니까 지금 반윤의 이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타당성,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스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 지형이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떤 측면이 있냐, 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다시피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따른 이런 정치 혐오와 분노가 정치 테러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진영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애초의 결합의 명분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제3에서 빅텐트를 쳐서 우리가 이 양극단의 정치를 지금 거중조정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넥스트 스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낙연 전 대표와 당을 같이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일단 고지를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이야기 나온 거 대선주자와 대선주자가 만나서 이야기가 안 된다는 예. 유승민과 안철수는 과거 사례를 얘기했단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안 되지만
그럼 이준석과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을 경우에는 한쪽은 대선주자고 한쪽은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관리자 하려 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정치인이라 생각하고 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한번 대선에 출마해서 이게 경선에 떨어졌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애둘러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신당 창당에 의해서 준비 다 돼 있다. 지금 뭐 4만 명이나, 4만 명이나 지금 모으고 나는 1월 25일부터 공천 작업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2월 달쯤에 창당한다는데 1월쯤에 가면 둘이가 만약 결합하면 그러면 누가 그러면 주가 돼야 되느냐를 국민들에게 미리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 천재라는 거죠. 근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그건 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영리한 저는 언행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낙준연대와 관련해서 윤석 전 대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협상을 위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협상을 위한 뭐 나름대로 어떤 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오늘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는데 제가 100% 지금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두 번째 100% 동의한다고 앞에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요? 제가 말씀을 끌렸는데 예를 들면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결국은 당내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에서 사실은 좀 지칠 정도로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싸웠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둘 건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 나는 이미 이제 당원이 이제 4만 명 이상 확보돼 있고 내가 훨씬 몸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과연 누굴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어떤 주도권 경쟁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뭐 생각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는 이미 그 현역 의원들 중에 뭐 그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합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제3지대 빅텐트에 유리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는 또 별개의 또 문제라고 또 생각을 좀 합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단순한 어떤 반명이 아니라 원래 어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부터 해서 수많은 지금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고 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어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의 민주당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도 없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이준석 대표보다는 훨씬 더 갖고 있고 저는 좀 그런 점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그 이낙연 어떤 대표의 많은 어떤 좀 소구력을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여론까지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이낙연 어떤 주도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또 문제는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두 인물의 이준석, 이낙연 두 전직 대표들의 어떤 연대, 그 연대를 하게 되면 주도권 어떤가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결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반대가 57.9입니다. 찬성은 19.8밖에 안 돼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거, 연대하는 거 별론데요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일단 최인영 변호사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두 전직 대표들이 뭐 손을 잡고 하는 걸 고민보다 일단 여론의 저런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분들이 다수당은 아니잖아요. 말은 빅텐트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스몰 텐트부터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설령 한 57, 8%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찬성하고 하는 약 20%의 어떤 그런 지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의 어떤 득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4년 전입니까? 지금 우리 한 8년 전이었습니까? 국민의당처럼 사실상 비례정당으로서 20석 이상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본인들은 어차피 나중에 신당들이 뭐 연대하고 결합하든 뭐 다수당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당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제2당도 아니고 제3당 정도, 제3당도 20석 정도의 원내 교섭단체만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장에서 적과로 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반대가 57.9%보다는 오히려 찬성 19.8% 그쪽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두고 갈 거기를 가능성, 보고 있는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 잘해야 됩니다. 이제 박성준 의원님. 이거는 이제 야당이 됐을 경우 이제 선면 야당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노선이에요, 노선. 노선이 명확해야만 갈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였습니까? 반윤이니까 반윤. 윤석열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윤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당을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반명했단 말이에요. 이재명과의 반대측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건데 두 노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주도권 싸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스타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메시란 말이에요, 메시. 예. 이 메시가 자기 혼자 놀지 같이 안 논단 말이에요. 누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그걸 받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까 차 교수님 얘기했는데 역대 우리나라 연합이 성공했던 경우는 DJP 연합밖에 없어요. DJP 연합이 왜 성공했어요? DJ가 대통령이 되고 관리자로서 JP가 맞춰졌기 때문에 총리형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둘의 양대 축에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분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당들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지분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도 명확해야 되는 거고 예. 이 대표 주자가 있다면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중부로 이호라고 산에 두 호랑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당도 그래요. 항상 여당도 그렇고 예.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JP 연합은 DJ가 대통령이 됐고 총리로서의 JP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여기서 봐봐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를 잘한 거 아니에요. 총선이 이미 시작되는데 출마자들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정리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선과 주도권과 이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가 이 주도권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장에 메시가 뛰고 있는데 다른 메시가 들어와서 공을 달라 그러면 공이 가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에게 공이 가야 슛볼링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 구조 자체가.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협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에서도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이른바 이제 비명 4인방, 뭐 원칙과 상식 뭐 이렇게 좀 모임을 결성했는데 내일 10일 탈당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놓은 목소리가 나왔었죠. 뭐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남은 초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신당 합류는 이제 그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죠. 좀 시작을. 근데 어쨌든 뭐 의미 있도록 할 겁니다. 네. 네. 가장 의미 있는 거. 자, 오늘 뭐 이런 상황에서 기다려봐야 됩니다. 10일, 11일 각각 민주당 내에서 어떤 탈당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 뭐 이걸 좀 날짜가 잡혀 있는데 좀 기다려보면 또 뭔가 더 진척되는 상황들 이런 게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황운하 케이스 믿고 총선 출마일까? 황운하 케이스요? 황운하 의원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무슨 케이스인 거죠?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공검장 굉장히 약간 승승장구하면서 고위직을 맡았던 검사잖아요. 지금 검사장인데. 근데 지금 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한 혐의로 재판 중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공직자가 어떤 재판 등 이런 사안의 재판을 갖고 있으면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어제 사표를 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전히 공직자 신문인데 오늘 보니까요. 무슨 전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 9월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했던 모습이 있고 거기서 굉장한 정부를 향하면 또 쓴소리도 내놨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수사도 받고 있어서 제가 사직을 하고 싶어도 사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현재까지 검찰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나온 것도 검찰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수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저 때는 조국 전 장관 북구 썼던데 오늘은 본인 관련 북 출판 기념일 전주에서 열어요. 총선 앞두고입니다,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어제 사표를 냈다고 좀 알려지고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면서요. 네. 사실 이성윤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큰 황태자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성윤은 작은 황태자 정도는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면서 정말 벼락출세 가도를 달렸던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수사지휘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계 절차가 개시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사표를 내느냐? 바로 2021년에 있었던 이른바 황운하 판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관련된 법에 따를 때는 공선법에 이 선거일 때부터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면은 출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사표는 냈지만 수리가 안 되면은 아직 공무원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 지위에서 국회의원 공무원 되면은 둘 다 공무원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황운하 그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 재판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사표를 접수만 하면은 사실상 공직 후보로선 유효하다. 그래서 당신 배지는 인정된다. 이런 판결이 있다 보니까 줄줄이 이성윤 케이스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표 내버리고 출마를 해버리면은 징계나 있던 추후에 어떤 형사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출마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됐을 때 그 당선도 유효하다는 지금 판결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살 거는 금배지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금배지 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지금 사법부가 터치를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지금 내가 살 곳은 딱 한 가지 내년 올해 총선에 당선이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줄출마 러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 제목에 나오는 황운하 의원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죠. 이겁니다. 2019년 12월에 명예퇴임 신청했고요. 또 20년 해가 바뀌어서 1월에는 의원면제 신청했는데 사실은 어떤 수사 대상이 되면서 수리가 안 됐어요. 근데 4월 총선에 경찰 신분으로 그러니까 공직자 신분으로 당선이 된 건데 당시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대법원께서는 이거는 사직원을 냈다면 수리 여부 관계없이 출마 가능하다. 일단 그거는 사직을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거로 됐거든요. 이 사례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지금 총선에 출마하는 거 특히 이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좀 의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전주에서 출판 기념일을 한단 말이에요. 차지원 교수님. 예. 근데 만약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 쪽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거 공천을 심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황운하 의원 판례도 있지만 황운하 의원의 선례도 있잖아요. 황운하 의원도 민주당에서 그때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황운하 의원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천을 안 주겠다.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물론 명확하게 출마하겠다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물론 오늘 그렇죠. 전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주 강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지금 황운하 의원의 저 판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징계를 받는 이 공무원이 이 징계에 대한 그것이 결정도 내리기 전에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해버린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정권 차원에서의 그런 징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지금 그 이성윤 검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지금 감찰에 들어간 이 부장급 검사 2명 있잖아요. 그분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기 지역구에다가 문자 돌리면서 논란이 돼서 인사당하고 징계 조치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운하 판례만 믿고 본인이 지금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출판 기념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 1997년도에요. 검찰총장이 96년 15대 총선 때 직전 검찰총장이 여당으로 가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때문에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검찰총장 옷을 벗고 나면 2년 동안 2년 경과 규정을 거치지 않는 동안은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결국 위헌 심판에 가서 위헌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헌법을 바꿔서라도 저는 이런 상당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의 그런 정치적 행보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과거 그런 법조차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검사들,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는 게 사례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과거에. 그럼 이 사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걸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뭐 많은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뭐 현근택 부원장 건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사실관계가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게 됐습니다. 감찰을 지시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그거야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칠승 대변인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게 먼저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장면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인사를 한 뒤에 요 문자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묻는 거죠. 저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현근택 변호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에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 사안 관련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렇게까지 쓰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담았는데 그러자 이재명 대표안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일 때 이게 종종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언론 카메라에. 오늘도 이게 노출이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대변인이 설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일단 박성준 의원이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현근택 민주정치연구원 부원장이 논란이 지역 됐었어요. 형사 예. 지역 행사하고 나서 그 당직자들인가요? 당원들인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성희롱 문제가 본인 사과도 하고 하긴 했는데 언론에서 이제 불거져 예. 나오면서 오늘 사실 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의원의 어떤 지적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해서 좀 진상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김병기 사무부총장에게 이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제 당대표에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리감찰단에 대한 얘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흐름이 나왔을 것 같고 정성호 의원과는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이 의견을 아마 청취하는 근데 그런 요 사진이 가운데서 공개됐을 때 사실은 정성호 의원이 어떤 구체적인 당직이나 바꾸는 것도 아닌데 이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당대표께 조언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약간 논란처럼 또 빚어졌거든요.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자문그룹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청취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의원들 많이 청취를 하거든요. 어떤 의견들이 개인적인 있느냐. 의견을 전달할 것 그렇게 같다. 하면서 그것은 이제 공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또 의견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늘 이제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 이미 이제 그 절차는 아마 들어갔을 건데 그 문제와 지금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재현 교수님하고 신윤 변호사께 제가 한 1분씩 드릴게요. 시간을. 예, 차재현 교수님. 이거 예, 어떻게 뭐 보십니까, 지금 이 사안? 그러니까 성희롱 징계의 수준에 대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지금 예. 답변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느냐는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민주당의 타격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고 난 뒤에 놓은 첫 번째 메시지가 저것으로 둔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박근혜 과거 한나라당 대표가 대전은요 이 첫 메시지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가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이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이걸로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 복귀한 성상에 기자들이 질문은 여기다 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는 한국 이 정치사에 아주 아주 나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라든지 민주당의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최인영 변호사. 저는 이거 뭐 정성호 의원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 줄은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만 정성호 의원께서 작년 자격 정지는 해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정성호 의원을 존중을 하고 오히려 그 정성호 의원이 보셨군요, 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그 후견인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갖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두 분 관계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정치적 후원자인데 뭐 그 당직을 떠나서 뭐 선배로서 물을 쓴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해서 실제로 현근택 보호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박성준 의원님 한 50초 정도 남는데요. 아까 차재현 교수님께서 이게 메시지가 내일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 이 문제는 또 이 문제고 또 국민이 받아들일 때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서 첫 메시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이제 그 현근택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자신에 대한 입장을 있고 사과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맥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감찰단 지시를 한 거고 그것은 공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그 조사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당에서 아까 권시성 대변인이 설명했는데 정성호 의원도 전화도 받고 막 기자들 질문을 지금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설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김주환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7으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